그거 같은 애이기 때문에 제가 안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제 나이만큼의 원예치료사에 20대? 조금 더 하고요. 네. 그만큼의 원예치료 역사가 있었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1999년에 원예치료 연구회가 결성이 되면서부터 그 전에도 들어왔지만 연구회가 시작이 되면서 99년부터 원예치료사 양성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금 한 14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전국에 원예치료사 자격증 활동하신 분들이 한 2,500명 이상의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의뢰를 받았을 때 이제는 원예치료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원예치료사라고 직업을 말씀드리면 다들 우리 집에 있는 화분이 꽃이 안 펴요. 우리 집에 있는 벤자민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그 정도는 그래도 원예치료사니까 어느 정도 원예 베이스가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등산 갔다 나무 꺾어와가지고 이 나무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원예치료사 그러면 식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원예치료사 요리치료, 미술치료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짧은 30분의 시간이 사실 이 자리에만 서면 너무 짧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길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만 서면 너무 짧은데 잠깐 제가 하고 있는 원예치료에 대해서 잠깐 짧게나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원예치료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이론 베이스를 어디에다 접근할까 되게 많이 망설여요. 그러니까 저는 원예학을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예는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얼굴 자기가 예쁘다고 칭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제 자료를 보니까 인문학에서 이 바이오필라라는 이론을 얘기해요. 바이오필라는 살아있는 생명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을 생명의 이론, 바이오필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지금 이 공간에 한쪽 면에 여기 식물이 심어져 있거나 살아있는 꽃들이 많이 있으면 자리가 이쪽부터 차겠죠. 저쪽부터 차진 않고 이쪽부터 앉을 거예요. 대부분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대요. 우리가 강아지 인형이랑 살아있는 강아지가 있을 때 살아있는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지 인형을 안지는 않거든요. 그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끼리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론인데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식물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기본이라고 저는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식물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는 단어, 가장 우리 관심사인 건강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런 모든 것들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모든 상태에서 안녕한 상태가 건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질병이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한 것을 정말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건강함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쩌면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기존 연구 결과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녹색을 보면 눈이 맑아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알파카가 느껴져서 하늘 편안하게 느끼거나 이런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실제 저희가 단순히 지금 식물을 보니까 좋아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식물을 볼 때 좋다는 거 근거가 뭐냐? 저희 뇌파 찍어요. 뇌파 찍어서 확인하죠. 지금은 혈액 속에 있는 코티졸 호르몬 치취해서 그럼 너희가 스트레스 있는지 없는지 우리 체크를 해보겠다.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심전 HRV 찍어서 심장 박동 변이로 사람의 편안함까지 다 측정해내는 그런 기술까지 저희가 원예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가꾸고 키우는 것이 이런 몸의 신체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하는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도 갖춰준다는 게 지금 우리가 원예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예라는 건 다 무엇일까? 여기는 지금 도시농업인데 사실 농업이랑 원예라는 단어
원에는 조금 더 작은 범위를 얘기하고 농업은 좀 더 큰 범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에 농업 이렇게 조금 혼동해서 쓰는 경우인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원해를 얘기할 때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개념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호티컬처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드닝, 뭔가를 갖고 있는 가드닝, 그리고 아그리컬처라고, 농업을 우리 아그리컬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혼용해서 쓰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세 칸을 비워놓은 이유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해를 과연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것인가 한번 정의를 해보시라고 남겨놨고요. 기존의 원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원해고, 뭐 농업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원예학과이기 때문에 원해라는 단어를 제가 농업보다도 좋아해요. 그래서 왠지 더 농업은 좀 크고 범위도 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버겁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원해면 좀 더 친숙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여기 이 강의에서는 원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건데요. 이제 여러분, 원해가 예전에는 원해를 식물을 내가 고추를 키울 때 고추가 얼마나 많이 병충해가 강하고 얼마나 많은 수확량을 내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종을 연구하고 병해충을 연구하고 그런 생산성을 연구하는 생산원해적인 개념이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원해는, 지금은 고추를 키우는 것이 내가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기쁨을 얻고 내가 이 고추를 키움으로써 가족 간의 대화도 많아지고 이런 관계 형성에 기본을 두는 게 사회원해예요. 그래서 기존의 원해는 여러분이 알고 가수원해, 채소원해, 하해원해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지금 저희가 원해치료에서 얘기하는 원해는 원해치료, 원해교육, 복지원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원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도시농업 하시잖아요. 도시에서 베란다 텃밭, 주말농장 텃밭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생산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식비 텃밭 하세요? 제일 앞에 앉아 계셨는데 텃밭, 주말농장 하시는 분, 주말농장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뒤에 계신 분, 주말농장 하니까 막 식비가 감소가 되던가요? 조금? 네. 좀 더 생각해보시면 식비가 늘을 거예요. 왜냐면 상추 그거 땄다고 고기를 더 많이 사먹거든요. 내가 이거 따가지고 동네 사람들 딱 불러들여서 아마 고기값, 술값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식비는 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주말농장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별로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주말농장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상추 조금 심어놓고 매주 사람들 불러서 거기서 고기 먹는 거, 이거 즐거움을 사는 사람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는 도시농업에서, 그러니까 도시농업은 어떤 생산성이 목적이 아니라 그 뭔가를 키우는 그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그건 정말 돈으로 따지면 안 하는, 솔직히 주말농장 보통 하나 빌리는데 10만 원, 모종값 한 이것저것 하면 20만 원 이 정도 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20만 원어치 상추를 사 먹어보세요. 상추 가장 또 주말농장에서 잘 나올 때 6, 7월, 5월, 6월달 정도 상추 나올 때 1,000원어치 사면 한 바구니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에는 이 주말농장이나 우리가 도시농장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추 정말 4인 가족이면 제가 보기엔 4포기만 심으면 될 것 같은데, 처음 하신 분들은 한 20포기 심죠. 그러면 그 수확량은 감당이 안 되니까 맨날 여기 나눠주면서 이거 내가 키운 거야, 유기농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주면 받는 사람도 정말 유기농이라니 더 좋아하고 직접 키웠다니까 더 좋아하는, 고마워하잖아요. 그런 관계 형성이 지금 원해를 바라보는 그런 원해의 가치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원해는 이제 생산물 그 자체보다는 환경, 또 생산을 위한 활동이나 행동에서 얻어지는 그런 관계 형성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는 간접적인 효과, 그리고 식물체와 인간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원해 효과를 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원해는 문화, 교육, 환경, 경제, 심신의 건강, 역사적 측면에서 원해가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를 가는 데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죠.
우리가 이제 원예 활동에 대해서 효과를 좀 더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줘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효과는 일단은 뭐 우리 도시농업이나 그 원예에서 가장 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원예 그러니까 도시농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 경제성인 거는 물론 내가 들어가는 수익만큼의 결과는 안 나올지라도 이거를 좀 더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를 그린 인테리어를 이용하게 된다면 다른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식물을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하잖아요. 식물은 사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화분이 비싼 거지 식물 자체는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화분을 좀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식물 자체로만도 충분히 그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식물을 가까이 하면서 느껴지는 그 편안한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적인 효과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큰 논이 있잖아요. 그 논이 과연 지금 여러분 딱 보시면서 논 보면서 이제 벼가 익어갔구나 이거 가고 이제 곧 햇살을 먹게 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은 논에 대한 모욕이에요. 저 논을 볼 때마다 정말 고맙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논이 지금 우리가 연간 생산량이요. 자, 우리 보면 논에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이 추수를 하고 나서 그 볏짚을 다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짚을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사일리지를 만들어요. 길 가다가 보시죠.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거. 그게 하나에 500kg예요. 그런데 그 500kg는 소 50마리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료가 그 볏짚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쌀을 걸어 나가고 있는 그 나머지 볏짚은 소 50마리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쌀겨 있죠. 왕겨. 그 왕겨는 닭이나 오리의 그 사육장 딸기를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돼지의 분유 발효용으로도 아주 좋아서 그것도 다 지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논의 그 뚝이 있잖아요. 뚝이 보통 한 평균 27cm 정도 되는데 이 전국에 있는 논에 있는 논이 물을 담고 있잖아요. 이 담수 조절 능력이 우리 전국에 있는 논에서 물을 다 담고 있으면 그게 춘천댐에 저수량의 20배가 된대요. 20배가 된다고 하니까 그 많은 담수 조절 능력도 아주 우리한테 좋은 효과고요. 그리고 또 논이 갖고 있는 땅 속의 지하수 양이 연간 한 160억 톤이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연간 사용하는 수돗물의 20배가 좀 20배가 아니라 2배, 연간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의 2배의 양이 돼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 효과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댐을 만들게 된다면 그 댐을 건설하는 게 15조 원이 들어간대요. 그 15조 원의 그 역할을 저 논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논에는 올챙이나 미꾸라지나 또 그 문두개는 벌꽃이나 이런 식물 서식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물 서식들이 갖고 있는 생태적인 기능까지는 한 연간 한 50조 원에 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쌀을 연간 생산하는 게 10조 원이래요. 생산량을 보면. 그럼 우리가 쌀만 봤을 때는 저 논에서 얻는 게 10조 원인데 그 외에 환경적으로 보면 50조 원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바깥에 있는 논이 여러분한테는 정말 커다란 고마움입니다. 가다가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고 우리가 제가 이제 원예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우리가 식물을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출근하는 길에 만나는 식물들 매일 봐요. 그렇지만 그 이름을 모르거나 그 나무의 어떤 특별한 걸 모르거나 그럴 때는 아무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알게 되고 그 나무의 특징을 알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산책을 잠깐 했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산딸나무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산딸나무가 있어요. 산딸나무가 뭘까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많이 있는 나무고 가로수도 되게 많은 나무라 어려운 나무는 아닌데 이름이 이제 생소할 건데 산딸나무가 지금이 빨간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초록색 꽃만 보다가 어제 갑자기 산딸나무를 쳐다보니까 정말 딸기 같은 게 딱 맺혀 있어서 산딸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친숙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산딸나무를 알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산딸나무를 봐도 반갑고 더 친숙한 것처럼 여러분이 벼에 대해서 저게 저렇게 우리한테 좋겠구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저게 우리 먹을 것만 주지 않는구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환경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친해질 거, 훨씬 더 친근함을 느껴지실 거니까 이따 가다가 한번 보시고 고맙다고 한번 고마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원예 치료랑 원예 복지에 대해서 잠깐 차이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 원예 치료와 원예 복지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건데 장애인을 어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그냥 장애인일까요? 장애인일까요? 비장애인일까요?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개입하는 건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를 어디까지 보느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정말 의료적이고 재활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람을 장애인으로 본다면, 의료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을 본다면은 그 장애인의 어떤 기능적인 재활이나 의학적 신체적인 재활을 하는 게 원예 치료의 그것도 원예 치료지만 저희 같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일반 비장애인이긴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사실 저 스트레스 검사하면 나오죠. 대부분 나올걸요. 대부분 여러분들 스트레스 측정 병원에 가서 하시는 거는 건강검진 하실 때 스트레스 검사하시면 스트레스 지수 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뭔가를 배워서 직업을 갖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목표를 이제 저희가 볼 때 원예 복지적인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 장애인의 범위가 사실은 우리가 작은 범위, 정말 겉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거의 장애인의 범주로 거의 다 크게 보면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스트레스 지수나 요즘 VDT 증후군도 많죠. 명퇴하셔서 그 전에 있는 그런 증후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떠한 병명이라도 거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범위까지 다 해서 저희가 어떤 복지적인 개념도 원예 치료의 한 대상으로 작곡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예 치료 대상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다 우리 대상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여러분이 이제 다 일반인 거의 비장애인 분들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보면 원예 효과성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면요. 이런 터트리 공간이 있어요. 터트리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정원이 가꿔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정원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더 좋은 느낌. 그리고 정원에서는 사람을 모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가든이라는 말도 하는 게 사람들이 정원을 통해서 같이 모이게 되고 주말 명상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과 금방 친해져서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네, 그게 바로 어떤 정원의 그 원예가 주는 또 식물이 주는 그런 효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에서 이런 텃밭이 조성되거나 정원이 조성이 되면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 편안함뿐만 아니라 부동산 값도 상승되죠. 그래서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조성되기 이전에 조성된 이후에 그 지가가 변동을 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실제 우리도 부동산 값이 그 정원을 갖고 있는 이런 공원이 가까이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도 어쩌면 식물이 주는 하나의 효과이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효과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원예 치료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왜 그러면 원예가 치료가 될까? 다른 치료 대상, 다른 지금 대체 치료법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기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요즘 요리치료도 있고요. 다양한 치료 방법도 좀 있는데, 원예 치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를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생명을 매개체로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른 거와 다르게 생명을 매개체로 하잖아요. 살아있는 식물을 가꾸고 그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내가 지켜보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치료되고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식물을 키워서 뭔가 싹이 나거나 이렇게 꽃이 피면 자랑하죠. 카톡에 올리고 요즘에 카카오 스토리에 계속 꽃 폈다고 올리고 되게 자랑을 많이 하세요. 내가 식물한테 뭔가 해줬기 때문에 식물이 나한테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계속 그거 올리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과의 교감을 나누는 게 우리 원예치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살아있는 거는 동물도 있어요. 동물을 키우는 방법도 있어서 동물 치료도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 또한 동물도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효과적이긴 하는데 비용면이나 동물을 키우는 거랑 식물을 키우는 거랑 비용이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주 다르죠. 물론 효과적인 면도 있게 대안견을 키우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또 따르는 어떤 공부도 좀 대안견 키울 때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명을 키우는 생명 매개 치료 방법 중에서 식물을 좀 더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실패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본인 키우시는 애완견이나 반려식물 동물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어 죽거나 그렇게 실패했을 때 그 느껴지는 상실감이 식물을 키울 때보다는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게 손쉬운 생명 매개 치료가 어쩌면 식물을 이용한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식물을 키울 때는 다양한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들은 이런 식물을 키우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을 다루는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식물 키우는 거에 우리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원예치료는 상호 역동적인 관계예요. 가만히 내가 갖다 놨다고 이 예쁜 국화꽃을 갖다 놨다고 얘가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얘가 며칠이나 살겠어요. 지금 오늘 제가 물을 주지 않으면 얘는 일주일도 못 살죠.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놔두면 일주일도 안 돼서 얘는 말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물을 내가 물을 주면 나한테 매일 계속 물 주고 관리하면 파릇파릇하고 예쁜 꽃들을 나한테 보여주지만 내가 물을 주지 않고 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시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상호 역동적인 관계가 있어서 내가 가꾸는 만큼 정성을 쏟은 만큼 얘는 나한테 보답을 해요. 제 친구 중에 결혼하고 애기 낳고 우울증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 전에는 식물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워낙 이쪽을 어렸을 때 폈기 때문에 저랑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원예나 이렇게 식물 키우는 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더니 식물 키우는 거에 너무너무 관심을 가져서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집에 가면 정말 잘 키우나요. 그리고 애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또 왜는 싫어하는데 식물은 좋아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얘는 내가 주는 만큼 반응을 하자니 애들은 해야 안 해요. 키워보셨죠? 애들은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그만큼 나한테 반응을 하나요? 안 하죠. 애들은 내가 그만큼 정성을 쏟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한테 안 와요. 안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은. 그렇지만 식물은 대부분 내가 노력하고 정성 쏟은 만큼 예쁜 꽃도 피워주고 잘 자라주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그 기쁨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식물이 잘 자라는 모습 보면 왠지 뿌듯하고 고맙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철쭉을 아시죠? 대장쟁이 집에 식할 없는 거? 제가 집에서 식물을 잘 키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잘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하다 남았는데 가끔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갖다 놓으면 알아서 잘 커요. 자기네 길이. 그래서 있는데 가끔 철쭉이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 2월, 3월 되면 꽃망울이 이렇게 맺혀있는 것도 보여요. 그러면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감정들이 너무너무 저한테 막 교차를 해요. 내가 정성을 별로 안 줬는데 이거 꽃도 피웠네. 너무너무 고마워. 고마워를 저 철쭉 볼 때마다 얘기해요. 그런 느끼는 감정들이
그게 우리가 식물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물은 우리가 꽃꽂이를 사실 어떤 분들은 파괴라고 얘기를 하세요. 멀쩡한 꽃을 왜 자르냐고. 그렇지만 그런 파괴가 어쩌면 물론 식물의 입장에서는 잘려지긴 했지만 그 식물을 우리가 그냥 말리거나 훼손하지는 않고 그거를 다시 멋진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파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이 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인간 너희들 멋대로 멀쩡한 꽃 잘라다가 방에도 꽂아놓고 너희들만 보면 좋다고 이렇게 뭐 꽃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들판에서 사라져서 뭐 들판에서 스스로 뭐 자기 혼자 열을 피고 그렇게 그냥 이름도 없이 눈길도 못 받아보고 가느니 그냥 조금 잘려지긴 했지만 사람들한테 너무 사랑받고 짧게 사는 것도 저는 꽃한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신 제가 꽃한테 지키는 예의가 한 가지 있는데요. 꽃을 꽂은 사람이 치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꽃은 그건 제가 가르칠 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꽃을 꽂아놓긴 하는데 물을 갈아주거나 버리지 않는 분 계셔서 계속 시든 상태에 있거나 꽃 썩은 냄새, 물 냄새 날 때까지 놔두신 분 계시잖아요. 저는 꽃도 자기의 추한 모습 보여주기 싫을 것 같다고 그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꽃은 꽂아놓은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꽃에 대한 예의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셨다면 꽃의 추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도록 얼른 다 치우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예 치료의 특성, 가장 큰 특성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돈이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아니면 뭐 아무튼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싶을 때 어떤 집을 짓겠어요? 일단 마당은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집들은 뭐 돈 많이 벌면은 마당이 일단 있고 옛날에는 삼각형 집이었는데 요즘에는 사각형이더라고요. 그리고 건축 전원주택 건축 뭐 디자인 보니까 사각형 집인데 이전에는 대부분의 하얀 뭐 삼각형 세모 지붕에 뭐 꽃밭도 있고 연못도 있고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집의 디자인은 바뀌었을지라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녹색, 그린, 뭐 잔디가 있는 그런 정원을 가꾸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그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녹색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예 치료가 사람들한테 접근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어린아이와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통할 수 있는 게 우리 본능적으로 녹색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을 돌보는 치료 방법,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좀 겹치는데 그래서 내가 식물을 돌보면서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이 느낌은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게 될 때 느끼잖아요. 정말 자원봉사는 사실 힘들지만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왔을 때 그분이 고마워하는 모습 보면 내가 얻어가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식물에서도 그걸 느끼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특히 장애인이라고 수업할 때는 이걸 많이 얘기를 해요. 장애인은 어렸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내가 뭔가를 나는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원예 치료 활동하면서 장애인들과 같이 텃밭을 가꾸거나 뭐 꽃을 가꿀 때 사실 물 주는 거는 전에 어디 보니까 뭐 지적 능력 IQ 50만 이상이 돼도 기본적인 농사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 50만 이상이 돼도 어느 정도는 뭐 물 주러 가자, 그래서 물 필요해, 그래 물 주자, 이런 기본적인 건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 키운 거야, 너희가 이거 키워서 네 거야.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지금 발달장애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식물에다 자기 이름 써주거든요. 이거는 네가 물 줘야 될 거니까 네가 물 주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물길 한 번 주기,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그거 자기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키우거든요. 이게 나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인 거죠. 그래서 원예 치료 활동은 그 다음에 각 대상자별로 그 기대 효과를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이제 어르신들에게 원예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이제 건강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여기 80도 젊으세요. 아시죠? 요즘엔 경로당에는 거의 90대 분들이 가시고요. 노인복지관에는 65세부터인가 노인복지관 가면 60세부터 가시나? 60대에서 노인복지관 가면 애기라고 그러세요, 애기. 젊어서 오지 말라고. 60대 분들은 노인복지관 가면요, 맨날 밑에 심부름만 해야 돼. 젊어서 안 되고요. 보통 노인복지관 가셔도 요즘에 70대도 젊고 80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건강하셔서 다들 움직이시니까 되게 많으시는데 그분들 사실은 80까지도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예 활동이라는 것, 이 원예 활동은 80대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원예 활동을 하면서 뭔가 키우셔가지고요,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뭐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되게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기쁨을 얻게 되는 거고요. 정말 그 여유 많은 시간 동안, 그래서 서울은 그걸 실버팜이 있어요. 저희 서울 기숙사에서는 그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주말 농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키워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끔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은 농사 이렇게 원예를 잘 키우잖아요. 너무 잘 키우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지관에서는 그런 세대 통합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원예 활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아주 좋게 갖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첫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만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느낌을 적어보랬더니 무섭고 좀 두렵고 해서 멀리 가지도 않았었거든요. 첫 번째 아이들이 그런 관찰을 해봤더니, 그렇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배추 모종 심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편안하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같이 하게 되면 세대 통합 효과도 있고 또 갖고 있는 지식들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원예 활동을 하게 되면 일단 원예라는 거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해서 대근육, 소근육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신 거죠. 저희도 주말 농장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주말 농장까지 차로 가면 한 5분, 10분 거리인데요. 저는 차 타고 가고요. 차 가지고 가는데 이제 주말 농장 가면 모르는 분들이랑 금방 친해지잖아요. 하러 갔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께서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사실 저는 이제 원예학인이 하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뭐 얘기하시면 모른 척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사실 그분이 뭐라고 가르쳐 얘기하시면 그렇구나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럼 너무 뿌듯해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뭐 이렇게 할머니가 물어봤는데 제가 이건 뭐예요? 식물 이름을 얘기했더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도 알아? 칭찬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침에 걸어오시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여름에는 낮에는 주말 농장 힘드니까 새벽 6시쯤 일어나셔서 이렇게 걸어오셔서 주말 농장 하고 가시는데, 저랑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7시쯤이었거든요. 아침 7시인데 엄마가 없잖아요, 집에. 혼자 사시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놀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나 지금 텃밭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게 건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독일은요, 이렇게 텃밭은 아니지만 산림, 숲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원예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하면 의료보험료를 깎아준대요. 그 사람은 병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작죠. 그렇게도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사실은 도시에서, 여기는 지금 도시라고 했는데 솔직히 농촌에 사는 아이들도 자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다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지금 50대 이상 된 분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사셨다가 서울에 오신 분들이고 집안이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분홍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되게 분홍이었는데 요즘에 저 때문에 다시 주말 농장에서 고구마 같은 거 심는데 고구마 심는 걸 처음 봤대요.
분홍이 없고 시골에서 고구마 안 심어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고구마를 줄기를 꽂아서 심는 걸 처음 봤대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인 거죠. 분명히 했겠죠. 고구마를 시골에서 안 키우는 집은 거의 없으니까 분명히 키웠을 텐데 내가 직접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도시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골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저희가 도시이든 농촌이든,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도시 아이들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 이런 시단위 아이들, 뭐 파주시, 뭐 안성시 이런 데 농어촌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요 똑같아요, 도시 아이들이랑.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도시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식물이 자라고 어떻게 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생태교육으로도 원예활동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식물이 자라는 생장 과정들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창의적 교육에도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야채를 애들이 잘 안 먹는 거잖아요. 소믈리에 선생님 저도 예전에 어디 관광에서 소믈리에 갔는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애들이 채소를 안 먹는 이유가 왜 안 먹을게요? 맛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딴 오이가 맛이 없나요? 정말 맛있어요. 토마토, 마트에서 사는 토마토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슈퍼에서까지 올 때, 그러니까 농장에서 딸 때는 초록색으로 따죠. 그래서 오는 과정에 빨갛게 된 후숙 과정을 거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당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정말 밭에서 토마토 따가지고 바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방울토마토를 안 먹거든요, 사다 주면. 그런데 텃밭에서 있는 거 그냥 따가지고 쓱 문질러서 먹으라면 잘 먹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텃밭 수업하는 아이들, 엄마 내가 밭에서 키운 상추는 주세요. 그렇지만 마트에서 한 건 안 먹어요. 마트에서 산 상추의 맛과 밭에서 키워서 따는 상추의 맛은 달라요.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 왠지 이 상추는 빈맛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교도소에서 재소자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난해 이제 상추를 키웠는데 거기에 좀 젊은 21살인가 그 된 여성 재소자인데 그 친구는 상추를 정말 안 먹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도 밖에가 아니라 그런 공간에서는 그냥 텃밭하고 나면은 먹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정말 한 개라도 더 가져가려고 빨리 가져가서 저녁에 거기 배식 남을 때 그걸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 아가씨는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근데 몇 번 그러더니 이제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빕스나 이런 데 가서 샐러드를 먹는데요. 근데 쌈장 싸가지고 이렇게 싸먹는 건 안 먹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뭐 자기 밭에서 땄으니까 가져가서 그날 먹었대요. 그런데 맛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먹으면 맛이 괜찮은데 그날 저녁에 상추가 그게 나왔대요. 식사로 상추가 나왔는데 근데 교도소에서 준 상추는 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맛은 키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야채를 안 먹는 경우는 아이들이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만화책에 보면 파 싫어, 엄마 파 안 먹고 이런 만화책에 그런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파가 맛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를 안 한 거죠.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클 때까지 파의 맛을 모르고 어떤 야채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텃밭 교육을 하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자기가 키운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신기해서 먹게 되는 거죠. 지난 학기에 제가 빨간 무 있잖아요, 레드씨. 걔는 한 20일, 30일 정도면 이렇게 조그맣게 열매까지 맺혀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할 때는 생장이 빠른 거랑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 반응이 바로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레드씨 같은 걸 뿌리면 한 30일 정도면 어느 정도 이만큼만 열매까지 맺혀서 뿌리가 맺혀서 먹지 아이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무가 맛이 없잖아요. 달짝지근하지 않고 조금 무의 그런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여성 7살 아이들이 딱 뽑아가지고 수도까지 씻어서 선생님 저 먹어볼래요 그래요. 그럼 그 아이는 무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게 뇌에 기억이 되고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런 원예활동을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텃밭이나 이런 농사를 짓게 하는 거는 건강 때문에 식생활 개선 교육으로 이걸 많이 한대요. 직접 기른 채소는 아이들을 먹게 하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텃밭에서 활동하게 되면 아이들이 사회성도 향상될 수 있어서 아주
정말 좋은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저희가 텃밭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 텃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애인들한테 원래는 제가 지금 연구하는 분야예요. 장애인한테 원래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재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 능력이 그렇게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원예에서는 물론 요즘에는 워낙 농법들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낮은 지능에서도 원예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거 먼저 할게요. 여기는 지금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그 교남 파주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에요. 장애인 시설에서 토마토를 키워가지고 이 토마토를 하늘 리조트에서 납품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연계고용이라는 게 있는 게요. 우리가 원래는 사실은 기업들은 장애인을 의무고용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2.7%에서 3%까지 그 직원의 몇 프로, 10명이면 3명은 장애인으로 채용을 하고 100명 이상 정도면 채용을 한 기본 정원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려면 어때요? 너무 많은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그 비율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냥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돈으로 내는 거죠. 돈으로 내는 거라 직접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연계 고용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그럼 장애인이 생산하는 이런 농산물이나 이런 걸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방법으로 장애인 친구들이 토마토랑 뭐 이런 고추나 이런 걸 키워요. 다 키운 거를 이제 납품처가 별로 없는 일반 농사짓는 사람이랑 납품처 경쟁하기 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천천히 유기농 재배하고 뭐 자연 순환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납품을 하게 되면 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인정을 해주는 게 연계 고용인데 이런 방법으로도 원예가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강의를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이거 지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예 관련된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원예 시민상담사 생활원의 이런 사람들 직업으로 이런 자격증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4050 세대들이 재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교육이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럴 때 원예가 하나의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많은 직업군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70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예 활동에서 이런 직업 자격을 갖추시면 70까지도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에서 이런 2,000평 정도 된 농장에서 지적장애인들이 70명 정도가 이렇게 꽃도 키우고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거 키워서 거기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납품을 해서 이렇게 직업으로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위스 발제르몽부단에 있는 어떤 농장인데 여기 지금 울타리가 없잖아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정원이 있네, 여기 좀 들어가 볼까? 장애인들이랑 쉽게 만나고. 그래서 장애인을 사실 가까이 만나게 되면 큰 거부감이 없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랑 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자주 만나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 통합 프로그램으로도 원예가 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되게 아이들도 이렇게 불러다가 정원에서 봉숭아 물들이기도 하고 동네 주민도 오셔서 국화꽃도 키우고 이러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걸 저희도 느꼈고요. 네. 항상 여기 있으면 시간이 짧아요. 네. 그래서 저희 원예치료의 목표는 우리 표어는 원예의 즐거움은 심신의 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예치료협회 슬로건인데요.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텃밭을 가꾸고 뭔가 씨를 심는 거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하나의 좋은 시작이기 때문에 작은 꽃 하나 갖다 놓으시고 작은 거 하나하나씩 그런 원예의 즐거움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갑자기 뒤로 가니까 빨라졌어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열기 가면 모의고사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